저는 리혁진입니다. 물론 가명이죠. 진짜 이름은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13년 그해 겨울,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30 초반의 보위부 대좌 계급을 단다는 건 그야말로 천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변에선 40전의 장성 진급도 가능하다고 수군거렸죠. 제 업무는 해외 무역 관련 동향 감시와 특권 계층 동태 파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냄새 나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가서 누가 뭘 하는지 감시하는 거였죠. 당 간부들의 비자금, 해외 계좌, 밀무역, 이런 것들을 추적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동료들한테만큼은 다르게 대하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최동우, 동우 형은 저보다 5살 위였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린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짜 친구였어요. 북한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언제 누가 당신을 밀고 할지 모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우 형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가끔 퇴근하고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그때도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형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진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전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2013년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단둥 지역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북중 무역 관련해서 수상한 거래를 추적하는 임무였죠.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문제였습니다. 한 무역회사 계좌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었어요.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수천만 달러였어요. 저는 당연히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무역회사가 장성택 동지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당시 장성택은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질적으론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경제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모든 거래는 그의 손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제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숫자도 맞았고, 증거도 확실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고, 저는 다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왔죠. 동우 형을 만났을 때도 평소처럼 대동강변을 걸었어요. 중국은 어땠어? 복잡하더라고요. 형, 이번 건은 좀 큰 건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형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넌 내 일만 잘하면 돼. 위에서 판단할 일은 위에서 하는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형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혁진아, 지금 집에 있어? 네, 왜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집에서 나오지 마.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죠. 보이부 리혁진 대좌, 문 열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4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같은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도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입 닥쳐. 넌 지금부터 반당반혁명 혐의로 체포됐어. 뭐라고요? 제가 무슨... 조용히 안 해? 저항하면 더 심해져. 그들은 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검은색 벤에 태워졌을 때 저는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닥쳐.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장성택 동지를 모함한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 보고서, 비자금 추적, 장성택의 측근들. 저는 고의로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달렸어요. 구류장이었죠. 거기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넌 누구 지시를 받았어? 아무도. 저는 그냥 제 업무를. 거짓말하지 마. 누가 장성택 동지를 끌어내리라고 시켰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발 뺄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틀간 거의 잠도 못 자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먹는 것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한 간부가 들어와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리혁진 대좌, 넌 반당반혁명 분자로 규정됐어. 아오지 탄광으로 이송한다. 형기는 사실상 무기한이야. 알아들어? 아오지.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 그곳에 간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가족? 연좌제 완화 조치로 처형은 면했어. 하지만 넌 이제 가족도 없는 거야. 알아들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오지행 트럭에 실린 건 그날 밤이었어요.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화물칸.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발도 시렸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옥에 온 줄 알았어요. 아오지 탄광.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탑마다 총을 든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고 공기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석탄 냄새, 쓰레기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 트럭에서 내렸을 때 바닥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12월 초순의 함경북도는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는 가뿐히 넘었을 거예요. 줄 서.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한 간부가 앞으로 나와서 소리쳤어요. 여기는 아오지 제12 탄광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인민의 적이다. 당과 수령님께 죄를 지은 반역자들이야.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죗값을 치를 거다. 알았어? 대답하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리쳤어요. 너희 중 누구도 여기서 편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일하다 죽든,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어.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수감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좁은 방에 20명 가까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아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쓰러져 있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피부는 거무죽죽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너 새로운 놈이지? 한 노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이빨도 몇 개 없었어요. 네. 여기 온 걸 환영해. 지옥에. 노인은 비웃었습니다. 몇 달이나 버틸 것 같아? 젊어 보이는데 한 6개월? 아니면 1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기선 말이야. 1년 넘게 버티면 기적이야. 대부분 반년도 못 가. 탄광에서 무너져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선택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2살. 보이부 대좌. 출세가도를 달리던 제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왜 하필 제가? 왜 제 보고서가? 왜 장성택의 측근들이? 하지만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권력에 밑보이면 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5시 기상 신호가 울렸습니다. 일어나. 모두 밖으로 나와. 우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날씨는 더 추워졌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갱도 작업을 할 거다. 하루 석탄 할당량은 1인당 2톤이야. 못 채우면 저녁밥. '밥' '없어. '알았어. 2톤.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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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캘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갱도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둡고 좁고 습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고 공기는 탁했어요. 석탄 가루가 폐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파. 저는 곡괭이를 들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서너 시간 지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감시병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조금만 쉬려고 하면 욕설과 함께 발길질이 날아왔으니까요. 점심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돌멩이 같은 게 씹혔어요. 소금기도 거의 없었죠. 이게 밥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웃었어요. 여긴 그나마 나은 거야. 할당량 못 채우면 이것도 못 먹어.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할당량?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야, 새끼야. 이 톤도 못 캤어? 간부가 소리쳤어요. 첫날이라서. 첫날? 그게 변명이 돼. 저녁 없어. 내일은 제대로 해. 그날 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적응해. 안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어떤 사람은 갱도에서 무너진 석탄에 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시체는 그냥 마대에 싸서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보이부 대저였던 제가, 32살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가?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갱도 야간 작업조에 배정됐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뭐야? 왜 불이 꺼져? 고장 났나? 혼란 속에서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혁진아. 그 목소리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우 형? 쉰. 조용히 해. 형이었습니다. 최동우 형이었어요. 형, 어떡해. 시간 없어. 들어. 난 네가 억울하게 여기 온 거 알아. 장성택 측근 놈들이 너를 제물로 바친 거야.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형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혁진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널 여기서 꺼낼 계획. 뭐라고요? 탈출이야. 탈출.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형, 그게 말이 돼요? 여긴 아오지예요. 철조망에 감시병에. 알아. 미친 짓이지. 하지만 넌 여기서 이렇게 죽을 인간이 아니야.
나도 이제 보이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어. 장성택이 곧 숙청될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뒤집힐 거고, 그때가 우리 기회야. 형, 하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버텨. 죽지 마. 알았지?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탈출? 정말 가능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 죽어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형이 말했잖아요. 기회가 온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텼어요. 그리고 며칠 후,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성택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형. 탄광 전체가 술렁였어요. 장성택, 북한 제2인자, 김정은의 고모부. 그가 숙청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형이 말한 기회가 지금이라는 걸.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탄광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간부들도 경비병들도 심지어 우리 수감자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북한에서 장성택은 절대 권력이었으니까요. 김정은 다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역자로 낙인 찍혀 총살당했다는 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장성택과 연계된 모든 반역자들을 색출할 것이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성택과 연계된 반역자. 저도 그중 하나였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장성택 측근들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지만 서류상으론 제가 장성택을 고발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날 밤 동우 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갱도 야간 작업 중이었어요. 형은 경비병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혁진아, 형, 들었지? 장성택이 죽었어.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앙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어. 장성택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있어. 보이부도 난리야. 그럼 형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야 괜찮아. 난 원래 장성택계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기회요? 혼란을 틈타서 널 빼낼 수 있어. 형은 제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나 인사이동 신청했어. 아오지 근처 감시팀으로. 일주일 후면 발령난다. 형, 그게 무슨... 여기 근무하면서 탈출 경로를 찾을 거야. 경비 교대 시간, 감시 패턴, 철조망 구멍. 전부 파악할게. 저는 형을 쳐다봤어요. 형, 이거 들키면 형도 죽어요.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형은 쓰게 웃었습니다. 혁진아, 넌 모르겠지만 난 이 나라가 싫어. 진짜 싫어. 보이부에서 일하면서 봤어.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지. 너도 그 중 하나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내 동생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어. 5년 전에 아무 죄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못했어. 보이부 요원이면서도 내 동생 하나 못 살렸어. 그게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만은 꼭 살려내고 싶어. 알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고맙긴.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닌데. 일단 너는 죽지 마. 버텨. 내가 신호 보낼 때까지. 일주일 후, 형의 발령이 났습니다. 아오지 탄광 제3경비팀. 야간 감시 담당. 형은 매일 밤 갱도를 순찰하면서 경비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교대 시간은 새벽 4시. 그때 정확히 6분간 공백이 생겨 북쪽 철조망 제7구역에 구멍 있어. 감시탑 사각지대야. 폐갱도 루트로 가면 경비병 눈에 안 띄어. 저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역할을 해야 했어요. 형의 조언대로 저는 일부러 가장 힘든 작업을 자원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기피하는 깊은 갱도, 위험한 구역, 무거운 짐, 전부 제가 맡았어요. 이 새끼 미쳤나? 왜 저런 일을 자원해? 다른 수감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야, 리혁진, 넌 좀 다르네? 한 경비병이 말했어요. 여긴 다들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넌 열심히 하잖아. 개과천선했어? 죗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신뢰. 그게 필요했어요. 탈출할 때 의심받지 않으려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더 말라갔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년 1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한 감시원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박철호였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의 간부였죠. 야, 리혁진. 네. 너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 왔을 땐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니 요새 보면 너무 똑부러져. 아오지에서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놈은 처음 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입니다. 살고 싶어서? 웃기네. 여기 온 놈들 중에 살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딨어? 근데 다들 죽어가잖아. 너만 유독 버티고 있어.
박철호는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말했어요. 혹시 밖에 누가 있냐? 너 도와주는 놈?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난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어. 수상한 놈들 냄새 맡는 데는 전문가라고. 그날 밤 박철호는 저를 신문실로 끌고 갔습니다. 좁은 방, 의자 하나, 그리고 박철호. 앉아. 저는 앉았어요. 솔직히 말해. 누가 너 도와주고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잡았대네. 좋아. 그럼 방법을 바꿔볼까? 박철호는 전기봉을 꺼냈어요. 이거 맞아봤어? 아주 끝내줘. 정신이 하나도 안 남더라. 전기봉이 제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찌지직.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죠. 어때? 말할래? 안 할래? 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전기봉. 그렇게 1시간쯤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동우 형이었어요. 아, 최동무. 이놈이 수상해서 좀 조사하고 있었어. 무슨 근거로? 그냥 느낌이? 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느낌으로 고문을 해? 박동무, 지금 상부에서 장성택 관련자들 색출한다고 난리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이나 해. 이놈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려는 거야.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 없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박철호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형의 계급이 더 높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갔죠. 형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야 돼. 박철호 그 새끼 눈치가 빨라. 앞으로는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 네. 그리고 말이야. 형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틀 후. 준비해. 이틀 후. 2014년 1월 17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미친 듯이 내렸어요. 폭설이었죠. 함경북도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평소처럼 야간 작업조에 배정됐어요. 갱도로 들어갔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이야. 네. 교대 시간까지 정확히 6분 남았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폐갱도 루트로 가. 내가 앞장설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폐갱도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갱도였어요. 위험하다고 폐쇄된 곳이었죠. 하지만 바깥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기어가야 했어요. 석탄 가루와 먼지가 폐를 찔렀습니다. 조심해. 여기 천장 약해.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천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졌어요. 쾅!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맞을 뻔했죠. 괜찮아? 네.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출구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철조망까지 뛰어. 시간 없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뛰었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숨이 차오르는 것도 무시하고. 저기다! 형이 가리킨 곳에 철조망이 있었어요. 북쪽 제7구역. 형이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철조망 아래쪽 눈에 덮여있던 부분에 구멍이 있었어요. 누군가 잘라놓은 흔적이었죠. 내가 먼저 나갈게. 그 다음 너. 형이 몸을 낮춰서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철조망에 몸을 끼우는 순간 옷이 찢어졌어요. 날카로운 철선에 피부가 베었죠. 하지만 아픔 따윈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철조망 밖. 자유의 땅.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뛰어. 산으로. 우리는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탈출자다. 탈출자. 들켰습니다. 더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눈밭을 파고들었어요. 제 바로 옆에. 엎드려. 우리는 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기다. 저기 발자국. 추격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혁진아, 계속 가야 돼. 멈추면 죽어. 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산을 올랐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형이 말했어요. 저기 봐. 두만강이야. 어둠 속에서도 강이 보였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두만강. 저걸 건너면 중국이야. 자유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이거 위험한데. 형이 말했어요. 한겨울인데도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어. 얼음도 약해 보여. 그럼 어떡해요? 건너야지. 다른 방법 없어.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 빨리 가자.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디뎠을 때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걸어. 한 발 한 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반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형. 뛰어. 우리는 뛰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두득. 얼음이 깨졌어요. 제 오른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악!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영하의 물. 순식간에 다리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혁진아, 형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 나요. 형까지 빠져요. 닥쳐. 절대 안 나. 형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얼음이 더 갈라졌어요. 형의 다리도 물에 빠질 뻔했죠. 제발, 죽으면 안 돼.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 형이 소리쳤어요. 한국에 가서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얼음 위로 올라왔어요. 형, 가, 빨리.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탕. 추격조가 강가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는 기어서 강을 건넜어요. 마침내 반대편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여긴 중국이야. 형이 말했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고 우리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가까운 농가로 가야 돼. 빨리. 우리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형이 문을 두드렸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제발, 숨겨주세요.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빨리. 할머니 집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어요. 난생 처음 배불리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들 많이 봤어. 너희처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브로커 연결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돈 있어? 우리한텐 돈이 없었어요. 없으면 중국에서 일하다가 가든가 아니면 형이 말했어요. 제 시계 드릴게요. 스위스제예요. 형은 손목 시계를 벗었어요. 보이부 요원들만 차는 고급 시계였죠. 이거면 되겠어. 할머니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흘 후 브로커가 왔어요. 40대 남자. 인상이 험악했죠. 한국 가고 싶다고? 네. 둘 다? 네.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한 명만. 뭐라고요? 지금 중국 공안이 칼 갈고 있어. 탈북자 단속 강화됐다고. 둘이 움직이면 눈에 띄어.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 저는 형을 쳐다봤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만 가든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입을 열었어요. 혁진이 보내주세요. 형, 그게 무슨... 내 몫까지 혁진이한테 주세요. 대신 확실하게 한국까지 보내주세요. 형, 저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형도 가야 돼요. 같이 가야 한다고요. 혁진아. 형은 쓰게 웃었어요. 난 이미 늦었어. 보이부 출신이 탈북하면 얼마나 추적이 심한지 알아.
나까지 가면 너도 위험해져. 그리고 말이야. 형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 동생 대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살리지 못한 내 동생, 너라도 살려야겠어. 눈물이 났어요. 형, 한국 가서 잘 살아.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 아오지에서 본 것들, 전부 세상에 알려. 알았지? 형, 형은 어떡하려고요? 난 중국에서 뭐라도 하면서 살아볼게. 언젠간 나도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형이 한국에 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다음 날 새벽, 브로커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자. 저는 형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형, 정말 고마웠어요. 형이 아니었으면 됐어. 가, 꼭,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 형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베이징, 청두, 쿤밍. 계속 이동했죠. 공안 검문 있으니까 조용히 해. 몇 번이나 검문에 걸릴 뻔했어요. 한 번은 기차역에서 공안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긴 어디 가는 거야? 친척 만나러 가요. 신분증 봐.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여위었어? 알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2달을 이동했어요. 마침내 쿤밍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행이었죠. 태국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아줬어요. 괜찮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오지. 아오지 탄광에서 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오지요? 정말입니까? 네. 잠시만요. 확인 절차 거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국, 자유대한민국. 제가 정말 여기 온 겁니까? 입국장을 나왔을 때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혁진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2살의 보위부 대좌에서 정치범으로 추락했다가 목숨 걸고 탈출해서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동우 형,
형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저는 약속했어요. 형이 시킨 대로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다고. 아오지에서 본 것들, 북한의 현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전부 말하겠다고. 인천공항에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자유. 진짜 자유. 하지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제가 바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입국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옆자리에 앉은 다른 탈북민이 말했어요.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맞았어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어요. 따뜻한 잠자리, 충분한 음식, 친절한 직원들. 북한에서라면 꿈도 꾸지 못할 대우였죠. 하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첫날 밤부터 악몽을 꿨습니다. 아오지, 갱도, 석탄 냄새,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마. 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꿈을. 저도 그래요. 매일 밤 꿈에 보이부가 나타나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쓰게 웃었어요. 탈북민들은 모두 각자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리혁진 씨, PTSD 증상이 심하시네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PTSD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경험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악몽, 불안, 과각성. 혁진 씨한테 전부 해당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서 심리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있어요.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정신과 치료? 그런 거 받으면 바로 미친 사람 취급받고 끝이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물론 악몽은 계속 나왔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직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혁진 씨, 잠깐 면담 좀 하시죠. 면담실로 갔더니 두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 냉철한 눈빛,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정보기관 사람들이라는 걸.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어요. 리혁진 씨, 북한에서 보위부 대좌셨다고요? 네. 해외무역 동향 감시, 특권층 조사. 상당히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슨 협조요?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해서요. 보위부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해외 무역 네트워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한편으론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가진 정보는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2013년까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 구조나 인물 관계는 크게 안 바뀝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아는 보위부 조직도 주요 간부들의 성향, 해외 비자금 루트, 중국 무역회사들. 그들은 제 정보에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직급이셨겠는데요. 그랬죠. 한때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리혁진 씨, 한국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시고 북한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니까. 안보 관련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안보요? 네. 컨설팅이나 분석 같은 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신 다음에요. 저는 그 제안을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건 2014년 7월이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정착금이라고 했죠. 북한 직급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보위부 대좌 출신이라 좀 더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 구하시고 생활 시작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면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처음 제 집 열쇠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 제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방.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 정말 자유로워진 거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야, 새로운 사람. 이건 알라. 네. 시멘트 자루를 날랐어요. 무거웠지만 아오지 탄광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데 옆에 있던 인부가 말했어요. 형님, 말투 특이하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아, 북쪽에서 왔어요. 아, 탈북자세요? 힘들었겠다. 네. 그래도 여긴 일한 만큼 돈 받으니까 괜찮죠. 열심히 하세요. 고마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에이, 북한 놈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말투부터 이상하잖아. 빨갱이 냄새나.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안 돼.
적응해야 해. 그렇게 6개월을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댔고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2015년 초였어요. 우연히 보안업체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경력직 우대, 군 경력자, 보안 관련 경험자 환영. 저는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날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북한 보위부 대좌 출신이시라고요? 네. 이게 진짜입니까? 정부에서 확인받은 내용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북한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CCTV 배치, 감시 동선, 경비 패턴. 이런 거 분석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보안업체에서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혁진 씨, 이 건물 보안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랑 여기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경비 순찰 루트도 바꿔야 해요. 오, 전문적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하세요? 북한에서 비슷한 일 했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네. 어디서 배웠대요? 북한 정보기관 출신이래. 헐, 대박. 그렇게 2년을 일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생활에도 적응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다니. 북한에선 평양 시민도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에 못 갔는데 여긴 아무나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이 많은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다고요? 네, 돈만 있으면요. 신기했어요. 밤 11시에도 문 열고 원하는 거 사고. 처음 치킨을 먹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퇴근 후에 치맥 먹자고 했거든요. 치맥이 뭔데요? 치킨에 맥주요. 한국 사람들 소울푸드죠. 치킨집에서 치킨이 나왔을 때 저는 멍했어요. 황금빛 껍질, 고소한 냄새.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맥주도 처음 마셔봤어요. 시원하고 톡 쏘는 맛. 북한에선 이런 거 못 먹었어요? 평양 특권층이나 먹을 수 있었죠.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꿔요. 와, 진짜 다른 세상이네. 맞았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북한 억양이 나왔나 봐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말투 이상한데? 혹시 북한 사람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누군가 경찰을 불렀나 봐요.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신고 들어왔어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시네요.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갔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북한 억양을 고치려고 연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했죠. 저는 탈북민입니다. 아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몇 달을 연습했어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15년 말쯤이었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받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멍했어요. 250만 원. 이게 제 돈이에요? 네, 월급이요. 북한에서 보위부 대좌로 받던 월급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도 안 됐어요. 그것도 배급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긴 250만 원. 일주일 동안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통장에 넣어뒀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동우 형이 보면 뭐라고 할까? 형, 최동우 형. 중국에서 헤어진 이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살아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밤마다 형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초였어요. 보안업체를 그만두고 안보 컨설팅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경험과 보안업체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리혁진 씨, 우리 회사에서 북한 안보 분석 파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북한 내부를 아는 사람이 분석하는 게 훨씬 정확하니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됐어요. 북한 동향 분석, 보안 위협 평가, 기업들 대상 북한 리스크 컨설팅. 제 지식과 경험이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도 달랐습니다. 혁진 씨 분석 보고서 진짜 디테일하네요. 역시 내부 출신이라 다르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 혁진 씨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2016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혁진 씨, 혹시 최동우라는 분 아십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네, 알아요. 제 친구입니다. 왜요? 저희가 중국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최동우 씨가 2015년 11월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송환요? 그럼 형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됩니다. 특히 보위부 출신이라면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혹시 생존 여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우 형, 제 목숨을 살려준 형,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를 한국에 보내준 형, 그 형이 잡혀갔다니 며칠 동안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친구 때문인데, 형이 희생한 대가로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혁진 씨,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동우 형 이야기를 했어요. 상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혁진 씨를 살린 거네요. 네. 그럼 혁진 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살리려고 한 혁진 씨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분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았어요. 형은 제가 살아서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형의 희생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탈북민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대좌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졌죠.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탈출 과정에서 제 친구가 저를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요. 그 친구는 지금 북한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 친구의 희생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강연이 끝난 후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혁진 씨, 유튜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유튜브요? 네. 혁진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영상으로 만들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아오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는 100명도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오지 탄광 이야기, 탈출 과정, 동우형 이야기, 한국 적응기. 조금씩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니. 충격입니다. 혁진 씨 친구분도 꼭 무사하길 빕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갖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있었어요. 2018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혁진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회고록 형태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요. 고민했어요. 제 인생을 책으로 쓴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우형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여기에 진실을 알려라. 형이 한 말. 저는 결심했어요. 쓰겠습니다. 6개월 동안 원고를 썼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보위부 입대, 출세, 몰락, 아오지, 탈출,
한국 정착 전부 썼습니다. 특히 동우 형 이야기는 울면서 썼어요. 그는 나를 살렸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그의 생명으로 얻은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책이 출간됐을 때 반응은 뜨거웠어요. 실화 같지 않은 실화. 북한의 잔혹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책. 모든 한국인이 읽어야 할 책.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19년 저는 안보 컨설팅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탈북민이 한국 회사에서 임원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혁진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계속했어요. 학교, 기업, 정부 기관, 어디든 갔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지옥입니다. 제가 나온 2014년보다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유튜브도 계속했어요. 북한 소식, 인권 문제, 탈북민 이야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힘들었어요. 강연도 취소되고 모든 게 멈췄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온라인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탈북도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곳 사람들은 더 고립됐어요. 댓글로 질문이 왔어요. 혁진 씨 친구분 소식은 아직도 없나요? 동우 형.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형, 살아있어요. 제발.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2023년 저는 처음으로 국제인권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로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어요. 제네바, 유엔 본부. 그곳에서 각국 대표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북한 아오지 탄광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북한 정권은 지금도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단지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친구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갔어요.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 증언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당신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전 저는 이 공항에 처음 도착했었죠.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만 가득한 채로. 그런데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증언하고 책도 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동우 형, 형이 없었다면 저는 아오지에서 죽었을 거예요. 형이 저를 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형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형,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답은 오지 않아요.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형이 원한 게 뭔지, 저를 살린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형의 몫까지. 여러분,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어요. 32살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썩어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 친구가 저를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미래 포기하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루는 그의 생명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살려준 친구를 위해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감사합니다.